부동산 계약이 파기될 때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계약 파기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책임으로 계약이 깨질 때는 계약금의 2배 금액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까지 돈이 날아가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손해액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최근 계약 파기가 많았던 원인은 대출입니다.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이런 문구를 넣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은행에 잔금 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데 상호 협의한다. 하지만 이런 문구에 합의해줄 매도인은 잘 없습니다. 가계약에서 본계약일까지 보통 일주일이 걸리고 대출 신청하고 결과 나오는 데까지도 3주 정도라 걸립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1개월 정도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매도인은 자신이 이사갈 다음 집에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계약이 깨지면 그에 대한 피해도 고스란히 매도인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조항을 넣을 매수인과 계약할 바에는 다른 매수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는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조항을 넣었더니 매도인이 바로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조항을 빼고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특약이라는 건 쌍방이 합의해야만 적을 수 있어요. 해당 조항을 기입하는데 반대하더라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 매수인은 대출이 잘 나와서 잔금까지 무사히 진행되었어요. 다음 사건은 이와 반대로 계약이 깨진 사례입니다. 아파트를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한 부부였는데 그날 당일 가계약금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소득도 높고 집이 한 채이고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고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오피스텔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 나온대요. 그래서 조율을 했고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매수인에게서 안 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오피스텔이라고 알고 있던 게 알고 보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이에요. 현재 집과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2주택으로 잡힌다고 대출이 안 나온대요. 이분들이 돈이 없는 부부라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매도인 측 부동산에 사정을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제발 조금이라도 돌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300만 원 돌려준대요. 매도인은 안 돌려줘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계약금을 잘 안 돌려줍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돼요. 집을 구하러 갈 때는 내가 대출이 되는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고 부동산을 방문해 주세요. 혹시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른다면 부동산의 대출 상담사 전화번호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말이든 저녁이든 전화로 상담 잘 해주더라고요. 의외로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곳은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처분 조건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예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10%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주택입니다. 상속 지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매수하기 전에 부모님께 꼭 확인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상속 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DSR 규제가 더 세져요. DSR 규제는 소득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정해지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은 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참고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의 본인 최대 대출 금액은 현재 이율로 계산했을 때 3억 7천만 원 정도까지예요. 이건 마이너스 통장이나 차량 할부금, 신용대출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집 구하기 전에 대출부터 미리 확인해 주세요. 계약금을 입금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큰 집이나 좋은 입지의 집을 매수하기 때문에 내 집의 매도 계약금보다 다음 집의 매수 계약금이 커요. 아무 문제 없으면 상관없지만 만약 잘못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창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매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을 구하러 오셨는데 원하는 아파트는 기존 집보다 많이 비쌌어요. 그렇다 보니 기존 집보다 새 집의 가계약금이나 계약금도 훨씬 높았습니다.
매도하는 기존 집의 가계약금은 1천만 원을 받았고 새로 매수하는 집은 2천만 원의 가계약금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현재 본인 집의 매도 계약이 파기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자신은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 원을 돌려주고 싶고 새 집의 계약금 2천만 원도 돌려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매수인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 건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문자로 이미 계약 관련 내용, 주소, 개인정보, 계좌번호, 매물 표기 등 모든 내용과 일방의 계약 파기 시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항까지 들어있는 상태여서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수인은 본계약서 작성일을 계속 연기했습니다. 매도인은 자신이 매수한 다음 집의 이삿날도 정해져 있는 상태라 많이 초조했어요. 그러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법원 판결을 찾았어요. 해약 파기의 의사를 안 할 경우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잔금일까지 계속 미룰 경우 매도인은 결국 집을 다른 사람과 계약할 것이고 이건 매도인이 계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모두 받아낸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례의 매도인은 법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계약금 6천만 원 중 이미 입금된 2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이 본계약 예정일이 지났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아 일주일의 기간을 연장한다. 일주일 이후에도 입금되지 않을 시 땡땡땡 주소의 아파트 매매 계약은 파기된다. 매수인의 귀책 사유이므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인 2천만 원은 계약 해제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매도인 땡땡땡. 결국 매수인은 이 내용 증명을 받은 다음 날 계약 파기하겠다고 하면서 조금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고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집의 매도 계약금을 1천만 원 받았다면 다음 집의 매수 계약금도 1천만 원으로 정하세요.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계약금을 100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도에 부동산 가격 폭등할 때 100 배상이 정말 많았는데요. 계약금 4천만 원을 걸었는데 4천만 원을 더해서 8천만 원을 돌려준 사례도 있었어요. 정말 돈이 돈 같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파기될 때는 따지거나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사실 매도인도 매수인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 같은 돈을 먹는데 마음이 100% 편하지는 않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정말 큰 돈이에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면 마음에 호소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집이 마음에 들면 본계약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서로 문자로 계약 내용을 받습니다. 주소지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 가계약금 1천만 원을 입금한다. 이건 계약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매매 대금, 매매 목적물, 잔금 지급 시기, 매매 당사자의 개인정보, 일방의 계약 파기 시 오늘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 원을 계약 해제 위약금으로 본다 등등 진짜 계약서를 쓰듯이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수할 때도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알아봐야 될 사항은 입주권이 정말 나오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사전 타당성 검토 통과 후 준공이 난 원룸이거나 이날 이후에 쪼개기를 한 토지이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입주권이 안 나와요. 그런 원룸을 팔면서 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인다면 그건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 매매할 때 특이하게 이런 내용 적어주세요. 매도자의 책임으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시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또한 대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배우자가 중개보조원일 때 대표의 인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 가끔 있던데 이건 불법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할 때 금액도 조심히 정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중도금을 많이 요구하는 매도인이 있었습니다. 5억 매도 계약이었는데 중도금 날짜가 다 되어갈 때 연락이 왔어요. 중도금 1억 5천을 준비해주면 인테리어 공사할 수 있게 이사를 빨리 나가주겠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너무 좋은 제안이죠?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중도금을 넣을 때 등기부를 떼보지 않아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 최고 금액입니다. 3억 5천에 저당권이 적혀 있었어요. 자, 매매가는 5억이고 저당권 3억 5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도금은 얼마까지 넣어야 될까요? 5억에서 3억 5천을 빼면 1억 5천만 원.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가 1억 5천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매매가 5억이라 계약금을 5천만 원을 입금했으니까 중도금은 1억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준다는 말에 혹해서 중도금 1억 5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월세를 준다고 하세요. 한 달 월세. 오늘은 계약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부동산 계약입니다.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세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